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정치, 군사, 그 다음에 도시연구, 그리고 평화체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주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 주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그 다음에 최고민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4년에 북한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4년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대남, 대외 전략을 추진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 전망 속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도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 다음 해에 전략적 기조를 발표하는 일련의 패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기 제6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2023년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기조, 원칙, 대응 방향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의 내용들이 과연 2023년에 정말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됐고 또 실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관철이 됐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올해 2024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8기 6차 전원회의는 2022년 12월 30일 날 결론이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요 기조는 어떻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1순위의 과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남, 대미 대적 행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새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상 작업들을 진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사상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경제와 관련된 세부 과업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당 부분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당시 분석을 했었는데요. 어떻든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동원과 관련된 부분들, 또 사회 통제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개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조화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사업 원칙으로 밝힌 것은 이번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크게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제고하겠다, 국권을 수호하겠다, 국익을 사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화시켜서 대남, 대미와 관련된 대응 방향을 천명을 했는데요. 한 2019년부터 대미 장기전을 선언한 이후에 동일한 방식의 지금 대응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물리적 힘의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경한 대미 대남 대응 방향을 일단 피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크게는 대미 장기전 체제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보다 그걸 체계화시키겠다라는 의도고요. 대남 대적 행동 체계도 또 구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이제 대남 대적 행동 체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초기에 이 대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것과 달리 점차적으로 여기에 체계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좀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이제 내용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대미 장기전 체제와 대남 대적 행동 체계를 하겠다라는 2022년 말의 그 목표 제시는 사실상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크게 가장 목표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내겠다.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혹여 있을 수 있는 대미 협상 구도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견지시켜 놓겠다라는 것이 아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세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가 미러 대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일종의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한국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용도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2022년 12월 30일에 제시됐던 북한의 2023년 전략적 기조였는데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2023년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경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경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열거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열거했던 것들은 어떻든 생산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당대회 결정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 보강을 하겠다. 그리고 12개의 중요 고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산림집 건설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제를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난해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 평양시 새거리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준공이 있었죠. 그다음에 서포지구의 농촌 산림집 건설 약 19,320세대가 준공됐다고 북한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림집 건설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동원식의 이제 그 건설 또 생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됐는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분위기 자체는 실제적인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식량에 대한 집중적인 중앙 통제를 실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당 부분 이렇게 국가가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국가정보원이 그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8, 9월에 상당 부분 농촌 중심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국가가 집중적으로 식량 통제를 한 것과 그다음에 아사자 발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국가가 식량을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발생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발생한다는 건 국가가 상당량의 수매량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 배분을 하는 과정에 선택이 이루어지고 어느 특정 부분 상당히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배제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또는 아사자가 최소한 아니더라도 상당한 식량 압박을 농촌에서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중앙에서의 식량 통제 부분은 올해는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에는 상당 부분 이게 강조되면서 실제 행동으로 많이 옮겨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시장 유통이 위축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사재기를 해서 쟁여두고 그것을 가격을 높여서 파는 일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차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효과가 난 거죠. 오히려 중앙 통제가 배분 전반에 있어서의 이좀 왜곡을 더 가져오는.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 때문에 계층적 차이, 그러니까 배분에서 계층적 차이가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업전선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고 북한이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 이제 사진에서 이제 등장하는 또는 북한이 제공한 영상에서 보면은 알곡의 실제 그 나달이라든가 이런 크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실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눈부신 성과라는 것은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실했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석탄의 비공식 수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사항 중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돼 있던 석탄 수출이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밀 유입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까지는 지방 단위의 상당 부분 식량의 압박을 받긴 했지만 2023년부터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식량 수급이 상대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사업의 전체적인 실제 내용은 한 이런 정도의 특징으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의적 국방력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예고했던 그 국방력 강화의 세부 과업들은 상당히 빠르게 또 상당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고체 연료용의 화성 18형 ICBM 발사 실험을 2차례 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형 고체형 중거리 미사일의 엔진 시험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에 대한 후속 아마 본 발사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전술핵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핵반격을 가상한 종합 전술 훈련도 있었고요. 또 핵무기를 종합 관리 체계하는 핵 방아쇠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체계적인 핵 전술핵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두산 화산 31이죠.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탄두, 모듈화된 핵탄두에 해당되는 화산 31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지상에 주로 배치되는 전술핵 무기에서 해상 쪽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그 일련의 행보도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진수, 그다음에 핵무인 수중 잠수정의 공개, 이런 것처럼 기존의 지상 중심의 탄도미사일 중심의 전술핵에서 해상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되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국방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한 자체도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대남 대외 부분에서는 강대강 또 대적 행동이 가시화됐는데 상당 부분 반미 코드를 선전하는 쪽에 상당 부분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정찰위성에 상당 부분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중반기에는 오히려 그 미사일이라든가 무기 실험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국면들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굵직굵직한 무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화성 18형이나 정찰위성을 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환경 변화가 상당 부분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해외 공간 축소 정비를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약 10개의 그 대사관 또는 외교 공간을 철수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남 대적 투쟁 방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란 호칭, 또 괴뢰 호칭, 이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북한을 대화 당사자보다는 일정 부분 국가 대 국가 논리 내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생산, 인민생활, 관광, 국가 기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대거 수정 보충되거나 신설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든 국가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북한 움직임과도 연동이 돼 있고요. 또한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기능 전반에 대한 일종의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한 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북한이 지난해에는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는 북한이 예고했던 바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나 경제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미진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이제 상황적 여건이 아마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대남 관련된 부분에서는 투쟁 계획, 그러니까 대적 투쟁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언술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2023년 평가를 하고 올해 이제 그
지난해 말이었죠. 12월 31일에 제8기 6차 당 전원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것도 역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상 2022년 12월에 있었던 8기 6차 내용과 사실상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맥락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미 대적 투쟁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남 적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는 사실상 유사합니다. 2022년에는 대미 장기전 체제였고, 그다음에 대남 대적 행동이었는데, 대적 행동의 대상이 대미로 확실하게 이번에는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적이란 용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하면서 이쪽에 사용되면서 대남 용어로 이제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에는 대미 용어로 올해는 확실하게 전환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조는 이렇습니다. 국가 행정 경제 사업 체계의 질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난해와 유사하게 어떻든 국가의 법적 행정적 체계를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방위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더 달라진 부분은 전쟁을 좀 더 언급하는 그 수준과 밀도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전쟁의 임박설, 그리고 전쟁이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좋은 명분으로 아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되고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역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역시 이것도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 표현상에서는 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대적 투쟁 원칙을 좀 더 강경하게,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수사적 용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기관을 통한 사회통제 강화도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업 원칙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3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반미, 반서방, 반제재 연대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원칙으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미, 대남 대응 방향 역시 초강경 정책을 역시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 아마 그 대남 기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역시 적대적 교정국가 관계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소위 민족 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남 관련된 기구를 정리, 개편하는 부분까지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해의 대남 대적 행동과는 대남 대적 행동이 주로 선전전적인 언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면은, 올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런 정책 기조에서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것은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뿐만 아니라 연초에 최규민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 교정국가로 가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존의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방안, 이것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실상 국력의 어떤 쇠퇴, 퇴행 때문에 일종의 수세적인 어떤 차원에서 나온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이거는 상당히 실리적인 차원의 저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남북간의 근본적 전환이 나온 것은 분단 7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이 시정연설의 내용은 아마 향후에 두고두고 남북관계를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이제 분단 70년사에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졌던 선대의 그런 어떤 위상과 연속성을 상당 부분은 전환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전환을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단순히 국력의 상대적 열세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과연 그런 내용 그런 단순히 수세적인 의미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교정국 적대적인 교정국으로 설정될 때 어떤 파급이 올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대적 교정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교전 당사국은 한국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상 교전하는 그 당사자와 상대와 그 다음에 휴전협정,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다소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교전국가라는 거는 같이 싸웠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포함되지만 실제 정전협정 체결 국가 당사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그 적대적 교전국가로의 일종의 설정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제외시키겠다. 당사자로서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짙게 저는 배어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북미가 곧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다라는 그 설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정국 설정은 정전협정에서 입각해서 본다면은 당사국인 북미 문제로 이제 전환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반도의 문제는 주로 민족의 특수관계라는 일종의 그 설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끊임없이 이 당사국으로 행위를 해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북한 문제에 소위 민족이란 특수관계에 입각해서 계속 개입을 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해서 한국이 일정 부분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을 경유하는 일종의 3자 구도를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민족 관계를 일정 부분 특수하게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북한이 원했던 북미 관계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한국의 활용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은 북미로 가기 위한 일종의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죠. 의무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북미 양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그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또 하나는 3자 구도가 됐을 때 한국이 끊임없이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계속 어떤 형태든 간에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상대해야 되는 협상의 의제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의 의제를 단순화하고 그 의제의 당사국들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한국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민족 차원의 특수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더욱 이제 이 북미의 담판을 방해하는 행위자로 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강화로 인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고 그 압박이 오히려 북미의 어떤 협상 구도를 상당 부분 저해하는 그리고 북미의 직접 대화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입장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다, 방해물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이라는 특수관계를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국가 대 국가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결국 한국은 교전 당사국일 뿐이지 결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약간 확대해서 가능성도 여지가 있지만 북한이 민족의 특수관계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나 또 그 구도의 셈법들을 계속 방해하는 어떤 일련의 행위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남쪽을 배제하는 민족 관계를 배제하는 전략을 실리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10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죠.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선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국력이 미약했던 시절에 남북 교류협력을 해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대의 판단을 부정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종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때부터 하나의 남북 관계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됐고 그 이후에 대남 기구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고 또 위상이 약화됐죠. 그리고 노동신문의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대남 지면이 완전히 통폐합돼서 국제면으로 아예 통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사실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관계에 대해서 일련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라는 계획이 보관이 짜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일종의 2019년 10월에 있었던 백두산 군마 등정이죠. 그 당시에 웅대한 전략을 꾸렸다. 웅략을 구상했다. 이런 이제 표현 안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 행동이 바로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서 바로 소위 발언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이 됐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은 북한이 민족 관계를 폐기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이미 대남 관계를 소위 남북 관계를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라는 그 소위 이제 움직임 보여줬던 2019년부터 그 흐름들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 박차를 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실험이 재개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사일 실험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실험했던 미사일들이 소위 말하는 KN-23, KN-24, 25와 같은 지금 이미 이제 실전 배치화된 전술핵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궤적을 밟아가는 과정과 대남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 과정들은 상당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전술핵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를 영역화하는, 타겟화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70년 이상 유지해온 통일전선 논리와 이 전술핵의 단거리 미사일 전술핵의 실전화는 상당 부분 모순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전선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70년 동안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소위 단거리 미사일, 한반도를 영역화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한다는 건 곧 한반도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 소위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눌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사실상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선 논리와 실질적인 핵 사용의 논리가 사실상 대립하는, 충돌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든 이 민족관계라는 굴레를 오히려 벗어던지는 것이 핵 사용 의지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사용하겠다는 의지와는 좀 다르게 한반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용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대 국가를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단순한 적대적인 교전국가라는 설정만 남게 되면은 핵을 사용한다는 윤리적인 어떤 비난, 윤리적인 어떤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은 상당 부분 민족 관계의 폐기가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제 그 화면상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보면은 대적 행동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대적 행동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 폭파 당시입니다. 이 당시 대남 공세적 태도를 표현한 용어로 김여정도 사용을 했죠. 당 중앙 군사의 웨이비에이에 이 사안이 올라오면서 이 대적 행동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적 행동이라는 것은 남쪽을 향한 행동, 강한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년 후인 2022년 6월에 당 중앙 군사의 확대를 통해서 전술핵을 실전화하는 것과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사진이 공개됐는데 남쪽을 표현하는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작전화를 지시를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적 행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남쪽에 대한 군사작전, 소위 전술핵의 실전화와 연동돼서 언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공동연락사선 폭파와 같은 강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2년 후에는 실제 전술핵을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대적 행동이란 표현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대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회의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전면전에 대비해서 초강경 정책,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의 일환으로 대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상이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초기에 남쪽을 향한 강경한 행동을 표현했던 용어가 전술핵을 남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의 개념으로 대적 행동의 개념이 확장되고 곧이어 이것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대응 개념으로 확고하게 선언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말에 와서는 미국까지 포함하는 한미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초강경 정책 그리고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행사로 이것이 개념이 완전히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적 행동에 대한 의미체계의 변화, 용법의 변화만 보더라도 북한이 전술핵의 실전화라는 자신감 그리고 실전화라는 현실과 민족관계가 갖고 있는 모순적 충돌을 제거하는 쪽으로 훨씬 실리적인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과연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고 민족관계의 폐기를 헌법화하는 이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헌법화라는 것은 북한에게는 저는 대미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는 한국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다가 뭔가를 명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미국을 향하는 메시지 용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헌법화했던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다가 명기한 부분입니다.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헌법에까지 명기시키는 작업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되돌이키기 어렵다. 헌법에 명기할 정도로 지속성을 갖는다. 이 정책은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 명기된 우리의 목표다. 라고 아예 명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가역적 핵보유국입니다.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핵보유국이다.
이거를 메시지화 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냐? 미국에게 보내는 가장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에게 더 이상 한국을 비핵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핵과 관련된 군축이나 핵과 관련된 군비 통제와 같이 일련의 핵 협상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을 할 것을 미국에게 종용하는 일종의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헌법에 명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와 결기,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족 폐기, 통일 포기를 사실상 헌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 jak시도 미국에게 상당 부분 주는 메시지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대남용으로 이 현 정부에 대한 화풀이, 분노 이런 표출 방식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민족 관계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북미가 담판지어야 될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게도 던지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해 있는 미국의 대선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차기 행정부는 우리는 더 이상 되돌키기 어려운 핵보유 국가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한국이 끼어들지 않는 북미 간의 담판 문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용도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어떤 조치 형식으로 북한이 이 통일 포기, 민족관계 폐기를 행동으로 또 옮겼는데요. 국가기관 내에 있는 대남기구를 폐지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평통, 그 다음에 민족경제협력구, 국제금강산 관광구, 그 외에 민간단체와 인간체와 교류를 했던 여러 단체들을 다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인민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회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폐지만 오늘 밝혔지만 이번에 밝혔지만 아마 이후에 당 정치국회의나 당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아마 당 통일전선부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런 기구 자체가 폐지됐다라는 것은 대남 정책이란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교정국을 상대하는 소위 군사 전략, 국방 정책은 있지만 결국 통일을 지향하는 대남 대화, 대남 정책 자체는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밝히는 그런 행동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실효적 지배를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조항을 이번에 헌법에 명기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향후의 일정을 보면요, 3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데요.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 교체된 대의원들이 4월 초에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에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개정되는 헌법에 바로 통일 포기, 민족관계 폐기, 정전협정 차원의 적대국가 규정, 그다음에 영토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자, 이 영토 조항의 내용을 보면요, 북한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주권 행사 영역으로 헌법의 영토를 명기하겠다, 명문하겠다. 이 내용은 결국 기존에 북한이 영토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통일 전선이라는 논리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당연하게 자신의 영토라고 설정해 왔는데 사실상 그것을 폐기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영토 형식으로 명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주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영역, 소위 실효적 지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한해서만 영토를 명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국가 대 국가라는 설정을 보다 영토 차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영토를 명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한국과는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동시 가입된 국가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이미 자신의 주권 행사되는 영토를 명확하게 영토 조항에 헌법에 명기했는데 한국과는 아직도 실제 다른 국가의 영토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토 조항이 과연 한국과의 영토를 그런 방식으로 영토화해서 명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한국의 통일지향, 통일정책을 원천 부정하는 그런 일련의 후속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는 영토 조항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고 그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법적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런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도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지시 내린 여러 가지 이번에 조치를 내린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72년에 발표됐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김일성이 제창했던 통일 방안, 그리고 통일 강령,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했다기보다는 계승하지 않겠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걸 계승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폐기하는 사실상 일련의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경의선을 다시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죠. 그러니까 소위 지뢰도 다시 매설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상 경의선의 차단은 경의선에 원래 예전에 경의선을 개통하고 동해선을 개통했던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근거로 해서 그 몇 개월 후에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그 장관급 회담에서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소위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지뢰 제거가 이루어졌고 동해선 경의선의 소위 이제 그 개통을 사실상 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뢰 제거들이 우여곡절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차단하겠다, 지뢰를 매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부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과거 남북이 최초로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던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각가지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통일지향성 선언과 강령을 내놨던 것들도 다 역시 다 폐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남북의 가장 규범적 그 관계를 규정했던 규범이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역시도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남북한을 지탱해왔던 세 개의 정말에서 합의 정신, 합의 규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창구, 이 모두 세 개를 다 사실상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 뭐가 남느냐? 1953년 7월에 체결됐던 정전협정과 교정국 상황이라는 북한의 규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남북 간의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일종의 교정국 상황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시정연설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 그래서 이제 서사 구조상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시 체제로 돌입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전쟁과 전시 체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일각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최근에 북한이 계속 전쟁과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 곧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핵을 무기로 하든 재래식 무기를 하든 간에 전쟁을 곧 도발할 것이다. 그것의 일환이다. 라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러티브 구조로 본다면 이 북한의 전쟁과 관련된 발언은 전쟁 도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전쟁 준비, 전쟁과 관련된 집중적인 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년 반 전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전쟁 준비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준비 일환으로 무기 생산을 위한 생산을 더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까지 전시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좀 더 전쟁이 임박했음을, 전쟁이 실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전쟁에 대한 위기설을 계속 북한이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 북한이 전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는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동 전반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으로 대만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문제로 상당 부분 위기가 상승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전력들이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전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전쟁 준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전쟁과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들은 실제 자신들이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정연설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보면은 앞서서 전쟁에 관련된 위험성들을 계속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대적 행동,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일종의 민족관계 폐기, 이거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로 본다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주목을 잘 안 하는데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통일전선 논리와 민족 논리를 하루아침에 더 이상 민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은 결국 전쟁이 임박해 있다.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속적으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전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국을 더 이상 민족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제는 적대적인 교전국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국가 대 국가 논리를 가기 위해서 또는 그것과 연동돼서 결국은 전쟁 준비가 중요한 명분 또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실제 휴전선 일대에서 일정한 병력을 후방 또는 제대시켜가지고 경제 부분으로 투여를 합니다. 특히 삼지연과 같은 새로운 시를 건설하는데 휴전선 병력을 빼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북한의 내부적인 그 인구 구조와 그 다음에 노동력 또 경제 활용 여러 측면에서 재래식 전력에 투여하는 인력의 상당 부분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력의 남북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고, 그리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비롯한 다양한 전력 자체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한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도발적 행동을 하고
실제 도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리스크를 안고 재래식 부분에서의 도발을 감행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술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당 부분 억제, 대미 억제에 관련된 부분들의 형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까지 고려한다면은 실제 핵을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제적인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까, 무력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세가 그런 전쟁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외교적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극체적으로 변화하면서 실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대결 국면과 대치 국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국면 속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이 단일한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당극의 유일한 지배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국 관계를 좀 더 밀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같은 공동 정세를 펼칠 수 있는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전쟁을 도발한다고 할 경우에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할 수 있을지, 또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러시아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밀착하고 있는 이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도발은 북한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외교적 호기를 오히려 상당 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 상황상으로도 전쟁은 북한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정연설의 전반의 내용에서는 북한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먼저 무력 도발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인 거를 본다면은 공세성이 아니라 상당히 방어적인 관리 차원의 발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쟁 도발 가능성, 전쟁 가능성은 사실상 의도성, 기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데 다만 이 남북 간의 다양한 장치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실제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NLL 같은 경우에도 이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인정해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완충지역을 설정하면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서해상에서의 일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북한이 그어놓은 경계선과 NLL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당한 우발적 충돌들이 발생해 왔고 빈번하게 긴장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을 제어할 만한 어떤 장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교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상태의 어떤 교전은 충분히 가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폐기됨에 따라서 실제 지상, 공중, 해상에서 모두 충돌 가능성은 다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중 같은 경우에는 25km, 40km 지점에서 공중 활동을 금지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무력화됐기 때문에 상대가 MDL을 넘지 않더라도 공중에서 일정 상공에 떠 있는 것을 오인해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전쟁 도발은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이거나 오인된 충돌, 교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형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방력 발전 세부 가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과 달라진 부분은 아주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8개 부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국방력 발전으로 올해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공업부문을 가장 우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실제 자신의 내부적인 전쟁 준비 차원에서 전력 증강을 위한 군수 생산, 그리고 러시아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시물자,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군수 생산, 그리고 해외 판매도 염두에 둔 군수 생산, 상당 부분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해야 될,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군수공업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부분 핵무기 부분입니다. 핵무기 부분에서는 핵물질 생산과 핵탄두 양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술핵 다량화와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속선상에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기 생산 계획을 철저하게 관찰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핵무기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물질과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이 두 가지를 이제 양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있어서 아마 생산을 최대화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황 보고가 나왔죠.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신규 원자로에서도 생산이, 핵물질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황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핵탄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화산 31과 같은 핵탄두를 직접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두 축에 거쳐서 핵무기 생산을 최대화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사일의 완성형 모델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주 개발 부분도 따로 별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총 3기의 추가 발사를,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 1년에 3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일정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됐든 어느 국가가 됐든 간에 한 해에 3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아주 이 위성 발사에 전문화된 국가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기를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올해 4월부터 한국이 2호기 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 간 경쟁을 상당 부분 의식한 구도, 소위 성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 시기로 본다면 올해 4월에 한국의 2호기 발사의 전후로 북한이 1년의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 특히 한국의 총선이나 러시아의 그 대선이 끝난 다음 또는 총선이 우리 한국의 총선 전후 정도의 2호기 발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2기는 미국 대선 전에 발사를 해서 아마 미국에게 상당한 메시지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메시지라는 건 당연히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투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위성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상당히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공업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제2차 함성공업혁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군절 때 지난해 얘기한 것처럼 해군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해군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증강하는 아마 사업을 올해 상당히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했지만 아직 미진한 것을 올해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국방력 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것들은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이걸 2개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은 아마도 잠수함과 관련된 그리고 수중에서 발사하거나 해상에서 발사하는 SLBM, SLCM을 상당 부분 무기 실험을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핵잠수함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이유는 핵잠수함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의 건조 능력이 일단 보유돼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보였던 것처럼 로미오급의 김군옥함이죠. 김군옥과 같이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방식의
개조하는 것들이 또 연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중장거리 SLBM이나 SLCM, 해거래 등이 상당 부분 수중 발사 무기로 더 다종화될 가능성, 이것들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인 항공 공업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무인 정찰기, 전투용 드론을 전력화해서 수출도 하고 자신의 내부적인 정찰 활동이나 실제 무력 시위용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이미 공개했거나 이미 개발 중인 무기들을 실제 휴전선 일대로 전개시켜서 무력 시위 내지는 정찰 활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오인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무인 항공 공업 부문은 선박 공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올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 코드를 상당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가역적인 핵 개발을 상당히 각인을 하는 그런 행보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북한이 목표화하고 있는 전략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을 첫 성공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드디어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략국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전략국가는 미국 본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를 전략국가라고 개념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전략국가를 좀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대한 국력을 갖고 정치 구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이 전략국가라는 의미 체계 속에서 국가 목표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국가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북미의 대등함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구도를 철저하게 미국에 각인시키고 그 구도 안에서 양자적인 대화 구도를 만드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인 자기 체제 인정 욕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핵보유국 위상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는 한국 또는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북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곧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북미의 대등함 확보와 대미 억제력 확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의 공정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우리의 비핵화는 불가하다.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핵군축을 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것이 과정적으로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틀로 본다면은 지난해 행했던 북한의 일련의 행보들,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 제기했던 북한의 메시지들은 나름대로 상당 부분 해석 가능한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전쟁 위기설에 휘말리거나 전쟁 위기설로 북한을 오인할 필요도 없고, 또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민족 관계를 폐기한다라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서 북한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굉장히 실리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오히려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코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을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정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실과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가 어떻게 정합적인 것인지를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북한의 행보가 절대 성공적으로만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북한과 주변 정세가 흘러가는 흐름들은 우리에게도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시각과 과거의 인식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또 정세를 본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퇴행적인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차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